이제 진짜 현실적으로 영재학교를 가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과학 영재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과학고에 대한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전형별로 전년도, 전전년도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 편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방금들 질문한 것처럼요. 저희 채팅창에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3편에서 질문에 대한 부탁을 또 균형 있게 드리니까요. 계속 꾸준히 질문 남겨주세요. 네,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이렇게 부르는데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이렇게 부릅니다. 네. 과학고라고 부르는 데가 있고 영재학교라고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왜 잠시만요. 그러냐면 영재학교는 입학 자격이 중학교 이상의 중학교 재학 이상의 그런 경력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라는 것은 중학교 졸업생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재학교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라는 그런 명칭을 붙이면 안 됩니다. 영재학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되면서 뭐 졸업생이나 또는 뭐 학교에서 그런 걸 반대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냥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렇지만 정확한 거는 영재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이 명칭이 맞습니다. 영재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사실은 고등학교를 빼야 되는데 네. 그거를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재학교는 2001년도에 국회에서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교육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초중등 교육법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학교입니다.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됐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의대 진학은 불허합니다. 그리고 만일 의대를 진학하게 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됩니다. 교육비 같은 거를 환불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재학교는 어떤 사람이 가게 되는가? 이거는 뭐 학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먼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교육 계획서입니다. 그 교육 계획서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교육과정 편성표가 들어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서는 수학, 과학, 정보가 대략 한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학생들이 3년 동안 배우는 교과 내용이 바로 수학, 과학, 정보가 평균 한 65% 정도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영재학교에서는 수학, 과학 쪽에 능력이 출중한 학생을 뽑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재성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탐구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다양한 것들을 뽑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탐구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 탐구 능력은 우리가 이제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탐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거나 새로운 지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지식을 새로 탐구할 때는 이런 탐구 과정을 거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탐구 능력이 훌륭한 학생을 뽑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게 되면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거를 자기 스스로 풀어나가려면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출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은 생활기록부나 또는 캠프, 면접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런 거를 평가해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바른 인성, 이 두 가지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학생들이 영재학교에 들어오면 100%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다른 친구들과 소통해야 되고 또 다른 친구들과 생기는 소소한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의사소통 능력은 중요합니다. 또 하나 학습을 하더라도 조별 활동이나 또는 그룹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그룹 내 구성원들과 소통해야 되고 그런 소통 과정에서 조금 불합리한 것이 생길 때는 그거를 슬기롭게 극복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소통 능력도 필요하고 또는 다른 인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할 때는 이런 인성 같은 거를 아주 철저하게 평가를 합니다. 내용 능력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성적인 면도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요소가 영재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고
이런 거를 충족하는 그런 학생들을 뽑게 됩니다. 잠시 아까 질문한 거하고 상통되는 건데,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나오게 되면 대학 갈 때 어느 점이 유리하냐고 질문을 하신 내용이 있는데, 네. 여기에는 2023학년도에 실제 합격된 인원이 아니라 등록한, 서울대에 등록한 그런 톱 100개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록한 서울과학고고, 외대부고, 경기과학고, 밑에 내려가면 뭐 대구과학고, 또 광주과학고, 인천영재고, 세종영재, 뭐 쭉 대부분의 영재고 학생들이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들이 심층 면접에 강점이 있고, 다양한 교육 활동에 관련된 스펙, 이런 것들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적도 훌륭합니다. 고교 유형별 입시 일정을 보면 아직 2024학년도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년도 거를 기준으로 하면 영재학교는 8월까지 선발을 하게 됩니다. 과학고는 12월까지, 나머지 학교는 이제 2월까지 선발하게 되는데, 영재학교는 최우선 선발하고, 과학고는 전기에 선발하고, 나머지 학교는 이제 후기에 이렇게 선발하게 됩니다. 과학영재학교의 선발 전형은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냥 학교별로 명칭은 이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냥 1단계를 통칭해서 서류평가라고, 네. 2단계를 지필평가, 3단계를 캠프,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그건 뒤에 가서 알아보고, 우선 2015년서부터 23년도 과학영재학교의 진학 현황을 보면, 2021년도까지는 학생들이 상당히 지원 자수가 많았습니다. 22학년도, 23학년도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복수 지원을 못하게 했습니다. 한 학교만 쓰는 거죠. 한 학교만 썼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또 2023학년도에는 이제 22학년도, 3학년도서부터는 지역 우선 선발 제도가 있습니다. 뭐 광주 같은 데는 절반을 지역 우선으로 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원할 여지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좀 인원은 줄어들다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약간 늘어났습니다. 네. 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과학영재 발굴 육성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이 되면 아마 더 많은 학생이 지원하고, 또 그 학생들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또 이런 영재가 좀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네. 경쟁률은 뭐 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만 상당히 그래도 경쟁률이 높습니다. 뭐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여러 가지 스펙도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6대1, 9대1 이런 것이 낮은 경쟁률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서류를 접수를 해서 서류 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서류 평가에서 통과하는 학생 비율을 이렇게 그냥 대략 추산한 겁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 이런 뭐 자료 같은 거를 종합해서 한 겁니다. 이 내신이 불안한 친구들이라던가 학생부가 안 좋은 친구들은 통과비율 높은 데로 가면 나름대로 괜찮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 네네. 보면 90% 가까이 되는 인천영재 네네, 그렇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1차에 통과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 우선 선발, 여기 보면 뭐 서울과학고는 120명 중에 82명을 뭐 지역 우선으로 뽑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과형은 지역 우선이 없습니다. 경기과학고도 120명 중에 47명, 대부분 뭐 40명, 60명대 이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는 내가 지역 우선으로 할 건가, 아니면 일반 전형으로 할 건가, 또는 뭐 한과형에 있는 장영실상 전형으로 할 건가, 이런 것들은 본인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렇게 상담도 하고 해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요 1단계에서 서류 평가 요소는 크게 3가지입니다.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인데, 사실은 이 3가지는 1차 때만 이게 활용되는 게 아닙니다. 3차 때 다시 캠프나 면접 때 또 이게 활용됩니다. 네. 3차 때 개인 면접 질문지를 작성할 때는 요 3가지를 가지고 작성합니다.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개인별로 1인당 한 10개 정도의 질문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기록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정말 이 학생들이 열정이 있고 또 우리 학교에 적합한 그런 사고와 인성을 갖추고 공부를 해왔는가,
이런 것도 평가를 합니다. 어, 교사 추천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비밀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뭐 학부모님도 네, 그쵸.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개정의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 학생의 어떻게 보면 단점 같은 거를 아주 뭐 적나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이렇게 기록도 해주십니다. 또 잠재적인 능력 이런 거는 뭐 다 출중하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교사 추천서에서 반영이 안 되지만 학생이 뭐 단체 활동이나 탐구 활동이나 또는 집단 생활을 할 때 약간의 이런 뭐 트러블이나 이런 거를 슬기롭게 잘 해결하지 못한 그런 예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참고 대상이고 반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학교 생활할 때 성실한 그 생활 태도를 갖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 1단계가 비율이 낮은 탈락률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서류가 3단계로 가기 때문에 서류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3단계에서 다시 재소환돼서 이게 평가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네.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네, 네. 네. 그 서류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요 세 가지시죠. 네. 근데 생활기록부에서는 이제 출결, 봉사, 창제 뭐 이런 걸 다 봅니다. 특히 출결에서 무단, 야, 그거 미인정 좀 이런 게 모조 나오면 배터리. 아주 모조 민감합니다. 배터리. 왜냐하면 아, 그 이유를 아주 꼬치꼬치 묻습니다. 뭐 대부분의 이제 제가 그 들어가서 이거 면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수업할 때 늦게 일어나서 했다 네. 이런 걸 하더라고요. 사실 뭐 솔직한 건 좋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실성 상당히 여부죠. 예, 네. 성실성 여부에서 상당히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든 출석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은 일반적인 봉사활동은 크게 반영을 안 하고 특별한 영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했으면 이런 것도 뭐 어느 정도 반영의 대상이 됩니다. 상체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동아리 활동은 수학 관련 이런 거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또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개별적으로 질문할 때 많이 참고하는 것이 종합의견란하고 교과 세특란입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이 쓰시는 거니까 활동을 다양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써졌나 그리고 이런 거를 만일 선생님이 면접관이 질문한다면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미리미리 고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아까 출결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거기 미인정, 그러니까 미인정 결석이나 미인정 같은 경우에 온라인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가끔 걱정하시는 게 우리 친구는 질병으로 뭐 질병 같은 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아, 그거는 네, 감사합니다.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는 뭐 뒤에 잠깐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원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런 계기가 무엇인가 그런 거를 뭐 이제 수학, 과학과 연관시켜서 아니면 자기 진로와 연관시켜서 쓰시고 그거를 좀 진로를 폭을 넓게 잡는 게 좋습니다. 뭐 아주 세미한 작은 한 영역을 하는 것은 조금 나중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넓은 폭넓은 그런 진로를 설정해서 자기소개를 쓰시면 좋고 또 이런 창의성이나 이런 잠재적인 능력이 자기가 어떤 측면에서 이런 거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 영재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공부는 누가 옆에서 붙들고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잘 어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추천서는 수학 과학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해주실 텐데 자기소개서하고 연관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사전에 자기소개서를 써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드리면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걸 바탕으로 쓰면 더 어필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세세한 거는 뭐 이거 한 영역만 강의를 해도 뭐 몇 시간을 그쵸. 해야 되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기소개서 폭넓은 영역 조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학생다운 사실 선택인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영재학교의 합격,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 요소가 2단계 지필평가였습니다. 네. 이 수학과학 제가 이제 그 한국창의영재교육원에서 모의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년에 5번 그거를 출제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국의 학원에다 뿌려서 시험을 보는데 정말로 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 출제하라고 합니다. 네. 참 이게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뒤쪽에 가서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수학과 시마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문항을 창의적으로 잘 해결하는가 이런 것도 평가를 하고 네. 100% 거의 서술형입니다. 서울과학고에 이제 그 국어, 역사, 사회 이런 게 이제 객관식으로 나는 거 이런 거 몇 문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서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한 최종적으로 여기서 모집 정원은 1.5배나 2배수를 3단계로 보내게 됩니다. 네. 2단계 지필 유형을 보게 되면 2022학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상위 교육과정 내용 철저하게 배제. 이거는 고등학교를 넣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정답의 개방성. 예를 들어서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를 설명해봐라. 그거는 정답이 하나잖아요. 네.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기온과 바람과 습도와 지표면의 상태, 다양한 그런 요소를 반영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이런 문항으로 출제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탐구 역량이나 실험 설계 역량 같은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이 지필 평가에는 실제로 어떤 일부의 탐구 과정을 주고 그 탐구 과정을 완성하는 이런 네. 것도 금년에 지필 평가에 출제된 학교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도구나 이런 거를 주고 이런 어떤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 설계를 설계를 하는 해봐라. 거죠. 이런 것도 문제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영재성 문항이네요. 네, 이것이. 아주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재학교에서 뽑을 때 탐구 능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립평가, 풀이 과정도 평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학교별로 이 유형은 다 다르게 부릅니다. 아까 표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필평가를 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어렵습니다. 저 지필평가 공부에 대한 그 대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런 출제도 해보고 또 면접이나 이런 걸 해봤습니다.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원리나 기본적인 내용을 질문합니다. 그러면 출제자가 그 요구하는 그 수준의 답을 하는 학생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네. 수학에 관해서 예를 들어 수를 체계적으로 분리해봐라. 이런 거를 질문하면 수를 체계적으로 잘 분리를 못합니다. 그렇게 유리수가 뭔지, 무리수가 뭔지, 소수가 뭔지, 소수가 자연수에 속하는지, 유리수에 속하는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 수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한 영역만 나는 자연수 이런 것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식이 동떨어져 있을 때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 주변 지식을 폭넓게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칙이 있다, 법칙이 있다. 그것만 딸딸 외워서는 전혀 안 됩니다. 그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라부아지에가 일정 성배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런 책을 읽어서 그런 주변 지식까지도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문항 관련해서 어떻게 내더라도 학생이 풀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냥 푸는 문제, 정답이 그냥 딱 있는 이런 문제를 푸는데 숙달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어떤 법칙이나 또는 수학에 대한 증명이 나오면 더 폭넓게 다른 책 찾아보고 해서 그 주변 지식을 폭넓게 공부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학습 영역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진로라는 것이 자기소개서에도 너무 좁지 않고 폭넓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학생다움 공부,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고등학교 내용을 반영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지만 우리가 학교의 교육과정은 나선형 교육과정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수에 대해서 자연수가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옵니다. 그러면 중학교에 있는 내용이 고등학교에도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고등학교에 있는 내용도 좀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그 내용을 좀 폭넓게 이해하고 다른 융합 문제가 나왔을 때라든지 또는 창의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중학교 교육과정만 공부하라 해서 중학교 과정만 공부해서는 상당히 적응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초등학교 것도 보고 고등학교 것도 보고 필요하면 대학 것도 이렇게 관련된 내용은 좀 공부를 해두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책에 나오는 증명, 정의 이런 것들은 아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폭넓게 그 관련 지식도 찾아보고 해서 더 폭넓게 공부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탐구 실험 이런 거는 학교에서 그냥 형식적인 탐구 실험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동아리나
아니면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을 뭐 R&D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실제적이고 좀 심화적인 그런 탐구 실험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출문제. 제일 이제 내 실력에 잣대를 질 때는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기출문제가 이제 작년서부터 공개가 되니까 기출문제를 다운받아갖고 그거를 풀어보고 나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고 내가 이 문항을 어느 정도 풀었고 내가 어느 영역에서 부족함이 있었고 이런 거를 피드백 받아서 공부를 이렇게 보완하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각종 모의고사. 근데 모의고사를 너무 이제 뭐 상위 교육과정 개념 위주로 풀게 되면 도움이 안 됩니다. 중학교 네.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그런 심화 문제, 이런 모의고사를 다양하게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도 거기에 충실한 그런 모의고사를 1월, 2월, 3월, 5월, 6월 이렇게 보고 전국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창영제육연구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네. 기회가 된다면 응시해서 한번 그 결과를 AI가 분석합니다. 제가 많은 돈을 들여서 AI가 그 성적을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시험 결과를 AI가 분석해서 개별적으로 그 분석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수학이나 여기서 강점이 있다. 그러면 그 강점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강점이 있으면 그 강점은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약점은 끊임없이 보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어느 영역에 강점이 있다 해서 그거를 등한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정말로 이게 융합적이고 폭넓게 나기 때문에 내가 강점 있는 게 나왔을 때는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 내가 강점 있는 영역은 더 강화시키는 게 지필평가를 대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맞습니다. 2023년도에 영재학교 2단계 지필고사 개요를 보면 참 서울과학고는 이제 1교시에 보는 문항이 20문항입니다. 거기 국어, 사회 뭐 이런 거를 포함하는 내용이 있어서 문항수가 많지만 이제 2, 3교에서 보는 창의력 문제 해결력 그 시험은 뭐 수학과학 3세트, 2세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2교시에는 수학과학 각 3세트. 그러니까 그 문항은 몇 문항인지 모릅니다. 한 세트에 보통 3문항씩 들어있습니다. 또는 2개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3세트, 과학 3세트. 그 다음에 창의력 문제 해결력 3교시에는 수학 2세트, 과학 2세트, 정보 1세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학고가 자관 문항이 제일 많습니다. 경기과학고는 24문항이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서울과학고 1교시 영재성 사고력 검사는 24문항입니다. 여기 뭐 국사도 있고 사회도 있고 뭐 국어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래서 문항수가 많지만 이거는 오지선다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에 보는 창의력 문제 해결력 검사 1은 아까 말씀드렸지 수학 과학이 각 3세트씩 100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교시에는 다시 수학과 상당히 2교시보다는 3교시가 까다롭습니다. 네. 그리고 융합적인 교과 융합 또 교과 외 융합 또는 일반 상식 이런 거와 융합해서 상당히 문항이 좋은 문항이 3교시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과학고는 영재성 검사 1, 2로 되어 있는데 1에서는 수학이 8문항, 과학이 12문항입니다. 근데 여기서 배점은 수학이 40점이고 과학이 60점입니다. 근데 2교시에는 영재성 검사 2를 보는데 수학 문항이 4세트인데 수학만 봅니다. 네. 물론 여기에 약간 과학 융합된 그런 네. 지식이 있지만 주 개념은 수학입니다. 근데 이게 100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기과학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수학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학생이 지원하면 오히려 점수 획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가영은 정말로 난감합니다. 창의력 문제 해결력 검사 수학이 4세트. 그 다음에 2교시에는 과학이 이게 이제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는 그 시험 문제가 보니까 8문항, 4문항 선택이라는 문항이 떠들고 어디에는 6문항만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한가영에서 받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은 문항에 보니까 그 문항의 위에 8문항을 주어지고 그 중에 4문항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된 문항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또 시중에는 6문항을 풀으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시 확인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이제 중간에 하나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 서울과학고, 경기과고, 한가영 말고 나머지 5개 학교는 공동 출제가 네네. 되어 있고요. 저희 지금 모의고사 이름하고 접수 방법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설명의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 타임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질문도 질문이지만 저희가 지금 한국창의영재교육에서 만들고 있는 모의고사가 지금 3월 달까지 나오는 것은 학교와 관계없이 전부 다 진행이 되지만 마지막 4회, 5회가 진행되는 4월 달부터 시작해서 5월 달까지 안내되는 영재학교 모의고사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학교별로 맞춤형으로 나와 있어서 서울가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사회 문항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요 세 학교만 이렇게 교시별 명칭이나 특징을 설명드렸고 나머지는 이제 공동 출제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시가 있습니다. 여기 서울과학고 문항입니다. 뭐 작아서 보이시지 않겠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있으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렵죠. 단순한 그런 문항이 아니라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중학교 개념을 철저하게 이용을 해서 아주 융합적인 심화적인 그런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게 교육과정을 벗어났나 아닌가 이런 걸 확인하게 됩니다. 아니 그게 확인되면 정말로 이거 뭐 입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출제하는 학교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합니다. 네. 네. 이게 재작년부터 선행역량 네, 평가가 영재학교 과학고도 하게 되어 버렸죠. 네. 그 설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과학입니다. 제가 이제 과학 전공인데 제가 풀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물 영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2년 동안 3단계 캠프는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죠, 제대로요. 네네.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분도 있을 텐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작년에 실시된 3단계 캠프는 2단계 영재성 검사, 지필 검사와 겹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제 학생들이 와서 뭐 토론 활동도 할 수 없고 탐구 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학, 과학 문항을 탐구 형태로 풀어보고 뭐 보고서 쓰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2단계 지필 평가가 많이 겹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금년에는 아마 이제 2024학년도에는 3단계 캠프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좀 예측돼 봅니다. 3단계 캠프는 뭐 토론, 실험 조별 활동, 그다음에 면접, 심층 면접 이런 것들로 진행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중은 앞으로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그냥 캠프의 평가 요소를 보면 뭐 영재성, 인성, 협역 능력, 리더십 이거는 학교별로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A라는 영재 학교를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영재성은 문제 해결, 과제 집행력, 창의성 이걸로 평가하고 인성은 과제 수행 또는 캠프 활동의 관찰 평가 이런 걸로 하고 협업 능력은 조별 활동, 리더십은 이제 조별로 발표하는 거, 과제 수행 능력 이런 걸로 합니다. 결국 여기서 평가하는 그런 능력은 탐구 능력,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1차, 2차, 3차에서 계속 그 평가 요소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그 평가 요소는 반복되고 있습니다.